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새벽에 서울 시민들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휴대폰에서 이 경보음이 울리면서 대피하라는 서울시 문자 때문에요. 자, 북한이 기습적으로 정찰 위성을 남쪽 서해로 발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2시간 반 만에 발사 실패를 시인했고, 우리는 서해로 떨어진 이 발사체 잔해물 일부를 바다에서 수거해 분석 중입니다. 북한 발사 소식부터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탑재한 위성 운반 로켓을 발사했지만 서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어제 6월에 곧 발사하겠다며 사전 예고를 한 지 하루 만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쏘아 올린 우주 발사체 한 발을 오늘 오전 6시 29분 포착했습니다. 백령도 서쪽 먼 바다 상공을 통과한 발사체는 추락하더니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킬로미터 지점에서 잔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발사장에서 약 400킬로미터 떨어진 한중 잠정 조치수역으로 당초 북한이 2차 추진체 낙하 지점으로 통보했던 필리핀 동쪽 바다까지 거린 3천여 킬로미터의 8분의 1 정도만 날아간 겁니다. 8시 5분쯤 수심 약 70m에서 수거한 잔해는 1단과 2단 로켓 사이 원통형 연결단으로 추정됩니다. 북한도 발사 약 2시간 반 만인 오전 9시쯤 위성 발사 실패 사실을 이례적으로 알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단계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해 서해에 추락했다며 기술적인 실패를 시인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를 의도적으로 좀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정찰 위성 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측면으로. 북한은 이번 군사 정찰 위성을 만리경 1호로 발사 추진체를 천리마 1형이라고 공개하며 과거 사용하던 은하나 광명성과 전혀 다른 체계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결함을 밝혀낸 뒤 조만간 2차 발사를 단행할 뜻도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의 추가 우주 발사체 발사 등 도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발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오늘 새벽 6시 41분 서울 시민들 이 소리에 다들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대피를 하라는데 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냐? 대혼란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어 잘못 보낸 거라는 문자가 또 날아오면서 혼란은 커졌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여섯 시 32분, 다급한 민방위 사이렌이 서울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잠시 뒤인 6시 41분, 서울시의 재난 문자 알림이 아침을 깨웠습니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문자가 왔는데 금방이라도 뭐가 일어날 것처럼 조금 소리가 좀 크게 나고. 22분 후 행정안전부는 경계경보가 잘못 발송됐다는 정정 문자를 보냈지만 20분 남짓 시민들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이거 아이 유치원 보내야 되나. 우경보라고 하니까 좀 더 많이 놀라기도 했고. 위급 문자에 대피 준비를 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무슨 일인지,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 등의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정확히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이나 그런 가이드가 없어가지고 좀 벙쪘던. 지하철 등 대피 장소를 직접 찾아 나선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진이나 이런 게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옷만 대충 입고 물이랑 지갑이랑 꼭 필요한 것만 챙겨갖고 나갔거든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는 마음에 포털 사이트 접속이 10배 넘게 폭증하면서 검색이 되지 않자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도 먹통이고 트래픽 뭔가 걸려서 잘 안 되고 하니까 정말 이제 전쟁이 난 것 같아가지고요. 정부 대처가 미흡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방송에 이제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방송으로 출근과 등교를 준비하던 900만 서울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지원입니다. 경계경보 발령 문자 혼란,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서로 니 탓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탓하기 전에 경보 매뉴얼 그 자체에 문제가 많습니다. 김용선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혼란의 전모를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계경보 오발령 정정문자를 보낸 건 오전 7시 3분. 서울시가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문자를 발송한 지 22분 만입니다. 오락가락한 경계경보에 시민들의 혼란은 더 커졌고 서울시와 행안부는 엇갈린 해명을 내놨습니다. 행안부는 공군의 요청으로 인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지역에만 경계경보를 발령했는데 서울시가 실수나 착오로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보고 오발령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반면 서울시는 행안부가 지자체에 보낸 지령에서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문구를 보고 자체 판단에 경계경보를 서울 지역에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혼란에 대해 사과는 했지만 오발령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시는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했고 경계경보를 담당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와 통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실은 오발령과 관련해 서울시와 행안부 보고를 받았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문책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안기자하자 사회부 염정원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계경보 문자 확실히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정확히 따져봅시다. 네, 일단 오늘 시간대별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인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지령방송을 전국 17개 시도에 발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전달받은 서울시는 6시 32분 자체 경계경보를 발령했고 9분 뒤인 6시 41분엔 위급 재난 문자로 자체 경계경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7시 3분 행안부에서는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은 오발령이라고 문자를 발송했고 이후 7시 25분 서울시는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보내며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죠.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대에 모두 이걸 알렸는데 왜 유독 서울시만 이 자체 경계경보를 발령한 거예요? 네, 행안부가 보낸 지령방송 문구에 대한 서울시의 해석이 다른 지자체와는 달랐는데요.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 이 부분에 대해 행안부 측은 백령도 내 미수신 지역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이라고 해석해 경계경보 발령을 내린 겁니다. 서울시가 이 판단이 맞는지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행정안전부는 안 받았다고 하거든요. 왜 안 받은 겁니까? 네, 서울시도 자체 판단 전에 행안부의 지령방송을 받고 미수신 지역 문구 해석을 위해 행안부 소속인 중앙민방위정보통제센터에 문의를 하려고 연락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위급한 상황, 시민 안전 등을 고려해 6시 32분 자체 경보 발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행안부 측에서는 서울시가 전화를 했던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실제로 북한 미사일이라도 날아왔다면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알려줬다고 해도 문자 보내기까지 9분이나 걸렸어요. 네. 다 끝난 뒤 아닙니까, 이러면? 네, 일단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내린 6시 32분에 사이렌이 울리고 방송이 되긴 했습니다. 문자 발송이 경계경보 이후 9분 뒤에 이뤄진 건데요. 문자 발송 문구를 입력하고 승인 등을 받는 절차가 필요했고 또 자체 경보 발령을 내린 뒤에도 행안부와 다른 기관 등에 추가로 확인하려는 과정도 있어 발령과 실제 문자 발송 사이에 지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행안부의 비상 연락망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백령도 주민들에게는 6시 30분 바로 경계경보 발령 문자가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시민들이 사실 가장 불안했던 건 이 경보 문자를 받고 어디로 그러면 피하라는 거냐, 어디로 가라는 거냐,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서울시가 보낸 문자를 보면요. 경계경보 발령과 대피하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왜 경계경보가 발령됐고 어디로 대피하라는 구체적 안내가 없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다산 콜센터로 문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본 당국이 오늘 아침 발송한 긴급 문자와 비교를 하면 북한 미사일 발사,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라는 정확한 이유와 장소까지 명시해놨고 글자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문자와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자, 오발령 이런 말도 사실 어렵고 고쳐야 될 게 많아 보입니다. 네, 오늘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 재난 문자는 속도와 형식 면에서 모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지자체에게 보내는 경고 문구, 또 국민들에게 보내는 경보 문자에 기본 정보가 명확하게 담기고 대응 요령도 상황에 따라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보 문자 발송 매뉴얼도 해석의 차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습니다. 또 오발령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설전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고 박광훈 원내대표도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닌 위기 증폭 시스템이 돼버렸다고 날선 공세를 펼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난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낫다며 오발령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염정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새벽 백령도에도 사이렌이 울렸는데 그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대피소에 실제 대피도 했는데요. 북한이 다시 쏘겠다고 예고하면서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백령도 현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백령도 백령면사무소 대피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이제 주민들은 모두 돌아갔지만 이 두꺼운 철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 경계경보가 발령된 건 오전 6시 29분쯤입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시작됐고 섬내 대피소가 모두 개방됐습니다. 사이렌은 10분 넘게 이어졌는데요. 주민 500여 명이 서둘러 대피소에 모여들었습니다. 백령도 다 전체를 다 했으니까는 다 울렸지. 이모가 여기 있으니까는 불안하니까 애가 가슴이 다 아팠었대요. 1시간 반쯤 지난 오전 8시 1분 경계경보가 해제되면서 주민들은 평상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조만간 2차 발사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일 안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또 좀 걱정을 많이 해드릴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이제 정신적으로나 이제 뭐 많이 걱정을. 백령도에서 사이렌이 울린 건 지난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로 공습 경보가 발령된 이후 처음입니다. 인천시도 북한의 2차 발사 등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비상근무를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백령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도 오늘 지하로 피난하라는 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한, 미, 일 모두 이 발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직후 일본 오키나와현 곳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발사체의 방향이 남쪽으로 확인되자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인 제2얼럿을 통해 오키나와 전역에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린 겁니다. 30분쯤 뒤 일본 영역으론 날아오지 않았다며 대피 명령은 해제했지만 일본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地震かなと思ったんだけど、見たらミサイルのということでね。じゃあ失敗してなかったらどうなっちゃったんだろうって思うと、ちょっとすごい怖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기시다 총리는 오전 8시쯤 긴급 안전보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北朝鮮から弾道ミサイルと思われるものが発射されました。現在のところ被害状況等は報告されておりません。 미국 백악관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며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고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의 발사는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국방부 취재하는 전혜정 기자 나왔습니다. 자, 과거에 북한은요, 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실패해도 성공이라고 우길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바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통상적인 인공위성 개발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일본과 국제해상기구 IMO에 미리 통보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궁극적으로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려는 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목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선 7월 27일 전승절 등을 앞두고 치적에 급급했던 나머지 김 위원장이 발사를 서둘렀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는 북한이 우리 누리호 발사 성공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의 자극을 받아서 통상 20일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면서 조급함에 감행한 것도 그 한 원인이 됐다. 국정원은 저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더 놀란 게 보통은 미사일 쏘면 이 동쪽, 그러니까 태평양 일본 쪽으로 쏘는데 오늘은 남쪽 서해로 쐈어요.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 이 미사일과 위성 발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위성은 궤도 진입이 목표인데요. 이 북한이 이번에 쏜 만리경 1호는 1m 정도 길이에 약 300kg 무게를 가진 작은 위성입니다. 보통 이런 위성은 지구의 저궤도에 올리는데요.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쏘는 게 궤도에 진입하기가 가장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럼 위성 때문이라면 얼마 전 위성을 쏘아 올린 누리호는 오후 6시에 쐈잖아요. 근데 또 오늘 북한은 같은 위성이라는데 새벽 6시에 쐈어요. 네. 발사 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제가 취재해봤지만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이 북한이 보유한 태양전지나 배터리 기술이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태양열 노출이 많도록 오전 일찍 발사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 발사체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면 오래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입 즉시 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요. 위성 발사 시간이 오후인 건 기술자들의 준비 시간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북한은 김 위원장이 오히려 기술자들을 재촉해서 새벽 내내 준비하도록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국회 정부위도 김 위원장이 직접 발사를 참관한 정황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불면증이 더 심해졌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주장대로 위성이 맞다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찰 위성은 미사일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정찰 위성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으로 더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위성 발사체 기술은 ICBM 기술과 거의 비슷하기도 해서 오늘 위성 발사는 사실상 ICBM 발사 연습이기도 합니다. 이 발사 과정에 대해 합참도 준비에서 발사까지의 과정이 과거보다 빨라졌다면서 기술적 진전에 대해 일부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도 여러 개의 정찰 위성을 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북한이 쏜 발사체 잔해를 우리가 이제 확보를 했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 기술 수준이 노출이 되는 거니까 별로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위성 개발 수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군사정찰 위성도 보면은 페어링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추락을 했기 때문에 위성 잔해까지도 수거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실패했지만 북한은 또 쏜다고 하죠? 네, 오늘 발사 실패를 인정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오늘 신형 발동기 체계와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했다면서 기술적인 한계를 시인했는데요. 합참은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당장 2차 발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전혜정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재 서울 광화문 주변에서 민노총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일부 참가자를 집회 현장에서 끌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재 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민기 기자,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조금 전부터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민노총 노조원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지난 1일 분신 사망한 양회동 씨의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려 들자 경찰이 이를 제재하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노조원들은 몸으로 경찰을 밀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경찰도 노조원들을 한 사람씩 끌어내기 시작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도심 집회를 열었습니다.
용산과 경찰청 등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행진한 노조원들은 세종대로 5개 차로를 차지하고 본 집회를 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임박한 4시부터 15,000여 명이 참석하는 본 집회가 열리고 교통 통제까지 이뤄지면서 일대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서울 지역에만 5,00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폭력 집회로 변질되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로 캡사이신 분사기 3,800대가 현장 경찰관들에게 배부됐습니다. 본 집회 때는 폭력 상황 없이 끝났지만 저녁 7시부터 시작하는 문화제 형식의 야간 집회를 앞두고 충돌이 빚어진 건데요. 행사 뒤에도 노조원들이 경찰청으로 도심 야간 행진을 벌일 계획이어서 다시 충돌이나 폭력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로 변질되면 해산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라 야간에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대규모 집회 스피커 소음은 고통스러울 정도이죠. 경찰이 대응책으로 소음 기준을 넘기면 이 스피커 연결선을 차단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오늘 집회에서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노총 본 집회 시작 2시간 전 크레인 앞에 어른 키만한 스피커 묶음이 놓여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음향 출력 단자를 스피커에 연결하고 발전차에서 전력을 공급하자 순식간에 대형 스피커 12개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최근 대규모 5개 집회에서는 연단에 있는 소리를 멀리 그리고 크게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레인에 대형 스피커를 매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레인으로 공중에 띄운 플라잉 스피커입니다. 스피커가 가동되자 옆 사람 말도 알아듣기 힘듭니다.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 소음은 굉장히 건강에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귀 청각이 안 좋은데 울림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 전반적으로 좀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고요. 일하면서도 계속 소리가 들려가지고 집중이 좀 안 돼가지고. 본 집회가 열리고 연사가 목소리를 높이자 순간 최고 소음이 기준치인 95데시벨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최근 집회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플라잉 스피커 가동 차단 훈련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이 스피커 소음을 줄이라는 명령을 무시할 경우 경찰력을 투입해 음향 제어기나 전력 케이블을 차단하고 마이크 사용 등을 막는 방안입니다. 집회 도중 스피커를 제거하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동을 막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야간 집회의 경우 소음 규제가 더 강하다며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집회에 대해 그동안 경찰 대응은 어땠을까요? 경찰이 지난 1년간 광화문 일대에서 측정한 집회 소음 건수는 4,500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중단시킨 건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집회 현장 주변에는 이렇게 소음 측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경찰은 소음 정도가 높다고 판단할 때 10분간 일대 소음을 측정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광화문 일대 집회에서 경찰이 집계한 소음 측정 건수는 4,574건. 이 가운데 396건에 대해 소음을 낮추거나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실제로 경찰이 확성기를 일시적으로 빼앗은 강제 조치는 단 한 건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확성기 일시 보관은 사실상 집회 해산 조치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 중지 명령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집회 주최자에게만 명령할 수 있어 다른 경고를 회피하는 데다 처벌 형량도 낮아 단속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난 16일과 17일 민노총 노숙 집회 때도 경찰은 각각 5차례, 2차례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지금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대화도 잘 안 들리고 전시 보러 왔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안에까지 다 들려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지금 사무실에서 다 그러고 있거든요. 시끄러워서 일을 못하겠다. 업무는 못 보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경찰은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전남 광양에선 고공농성하던 노조 간부를 경찰이 강제로 연행했습니다. 노조 간부는 쇠파이프로 저항했고 경찰은 플라스틱 경찰 봉으로 제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쪽 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광양지철소 앞에 세워진 높이 7m 철제 구조물. 한 남성이 위에 서 있습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인 김모 씨입니다. 사다리 차를 탄 경찰이 접근하자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다 경찰을 향해 던집니다. 큼지막한 흉기에 쇠파이프까지 당장이라도 던질 것처럼 위협하더니 의자도 집어 던집니다. 한동안 대치하던 경찰관들. 길이 1m의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김 씨를 제압합니다. 김 씨가 주저앉자 사다리 차에 옮겨 지상으로 끌어내립니다. 경찰관 3명과 김 씨가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했고 농성을 풀라는 설득이 통하지 않아 부득이 제압했다고 설명합니다. 매철이 휘두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진입하려고 하니까 최소한의 어떤 법 물리력을 행사해서 공정의 법을 집행한 거다. 한국노총은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곤봉과 방패 등으로 사정없이 내려 찍었다. 피범벅이 된 채 끌려 내려왔다. 이 시간 이후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투쟁을 시작한다. 포스코 하청업체 노조원들은 임금 교섭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는 포스코 측이 교섭에 소극적이라며 그젯밤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난 도로 한가운데 고공 구조물을 설치해 홀로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있었죠. 그동안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니 선관위 사무차장, 내 자식이 시험 본다고 담당 직원에게 추천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이제서야 아빠 찬스 정황이 발견됐다며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감사를 통해 4명의 간부 자녀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송봉섭 사무차장은 충북과 단양군 선관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경력 채용에 응시한 자신의 자녀를 추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면접위원들은 송 차장과 직장 지역 연고가 있었고 송 차장 자녀는 면접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선관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때는 몰랐으나 지원할 때는 알았습니다.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은 자녀가 응시해 면접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로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렸고, 제주도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는 채용 과정에서 아버지 이름이 적힌 인사 기록 카드가 제출돼 인사 담당자들이 자녀의 지원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동료 직원은 면접에서 만점을 줬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 자녀의 경우는 면접위원들이 채점란을 비워둔 채 순위만 정해 결과를 넘겼고, 박 사무총장이 이 결과를 직접 결재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잦은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선관위 전현직 직원을 조사해보니 특혜 채용 의혹 6명이 더 있다는 겁니다. 이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조사를 하겠다 했지만 이 감사원이 직접 감사에 나서겠다 선언하면서 갈등도 예고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5급 이상 전 현직 직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6명의 자녀도 선관위에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에 대해서도 특혜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채용자 범위도 자녀에서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 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관위의 추가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감사원의 감사도 진행됩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자체 조사에도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채용은 물론 직원 자녀들의 승진 과정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 의뢰도 했고 부패 방지 기능이 있는 권익위와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감사원 감사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CLA 뉴스 최수연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탈당 이후 17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출석도 정상적으로 할 계획이라는데요. 오늘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민주당을 탈당한 지 17일 만에 국회에 나타난 김남국 의원. 오후 3시쯤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잦은 사퇴 여부를 묻자 말을 아꼈습니다. 율특위나 자문위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율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 혹시 뭐 자진 사퇴하시거나 이럴 의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지역구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오늘 국회에 나타난 김 의원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국회엔 상임위에도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이서구 대표를 면담한 뒤 이 대표가 김 의원의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거래의 일반적인 시각 또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이런 답변을 좀 했습니다. 업비트 측이 김 의원이 동의하면 코인 거래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도 국민의힘이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업비트에서 수상 거래 흔적이라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어 SNS에 특정인에 대해 언급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를 설명한 것이라는 업비트 측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오랜만에 등장했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신을 박치기 왕 김일 선수에 빗댔습니다. 이딴 말실수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아서 자숙한 지 약 한 달 만에 입을 열었는데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흑백 텔레비전을 보면 제일 그 환호한 프로그램이 박치기 왕 김일 선수가 등장하는 프로레슬링이었어요. 박치기로 유명한 김 선수는 드디어 앞니만 후 부인을 공격 2대1로 세계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김일 선수를 링 밖으로 집어던지고는 철제 의자로 머리를 막 때리고 비틀거리던 김일 선수가 박치기로 제압을 하고 그런 장면을 보고 환호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비유하자면 링 밖으로 나간 김일 선수. 근데 왜 본인을 김일 선수에 비유를 한 겁니까? 자신이 징계로 당원권이 정지돼 있긴 하지만 본인이 김일 선수처럼 링 밖에서라도 계속 야당과 싸우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물러나면서 빈 최고위원은 9일 뒤에 선출하는데요. 호남 출신의 김가람 청년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종배 서울시 의원, 천강정 전 최고위원 후보 등 본선에 오른 후보가 모두 원외 인사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그래서 본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전투력을 갖춰야 되는데 집권당의 최고위가 좀 약체로 구성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링 밖으로 나간 이 김일 선수가 계속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사퇴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본인 같은 박치기 왕이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한다는 거네요. 네, 한 당내 관계자는요. 박치기 왕 때문에 당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서 여당 최고위원은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박을 먹고 있는데요. 뭔가 불편해요? 네, 곧 제철을 맞는 수박이요. 민주당 안에서는 불편한 과일이 된 것 같습니다. 15년째 매해 여름마다 여야 의원들에게 고향 전북 고창의 수박을 선물해온 안규백 의원이 올해는 의원들은 빼고 국회 직원들에게만 수박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수박 논란 때문입니까? 그 논란 때문만은 아니라고는 하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박을 먹는 모습을
보고 일부 지지층이 수박을 공격하라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죠. 이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수박이 정말 맛있다면서 수박 먹는 사진을 공개하며 화답했고, 이 밑에 수박은 박살을 내야 제격, 썩은 수박을 짓밟자 같은 과격한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애꿎은 수박이 어느새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돼버린 겁니다. 남의 주장을 입을 틀어막거나 다른 얘기를 했다고 너 수박이다 그러고. 저도 왕수박이라고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한번 맛있다고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랬다가 욕 직살나게 먹었죠. 수박이 왜 수박을 조롱하냐. 참, 이 여름에 수박만한 과일이 없는데요. 네, 급기야 이런 고충을 털어놓는 의원도 있습니다. 요즘 어디 저 식당 가면 수박이 후식으로 나오는데 잡으려다가 움찔합니다. 아니요, 동족상잔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름 과일의 왕 수박이 명예회복을 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여성의 범행 당시 행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 전엔 살인 관련 내용을 검색했고 피해자를 만날 땐 교복을 입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들고 집 밖을 나서는 20대 여성 A씨.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챙겨 나가는 겁니다. 왜 살해하셨어요? 살인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시신 왜 훼손하셨어요? 당초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과 달리 계획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온라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과외를 받겠다며 피해자와 처음 접촉했고 사흘 뒤 시범 수업을 듣겠다며 피해자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복 치마와 여고생들이 즐겨 입는 카디건 등을 입고 고교생인 양 위장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때 입었던 옷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작은 손가방을 들고 있었던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가방 속에 흉기를 넣고 갔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범행 후엔 집 근처 마트에서 흉기와 큰 비닐봉지, 구강 청결제 등을 샀습니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현관들이 와가지고 사건 촬영하고 민수준 그날이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피가 묻어있고 한다고 했어요.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A씨가 범행 전 살인과 시신 없는 살인 사건 등의 검색을 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빌려본 내역도 파악됐습니다. 현재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일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서울 금천구에서 교제 중 폭력을 신고하자 보복 살해한 사건이 터진 바로 그날 영등포에서도 교제 폭력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귀던 여성을 때리고 납치한 뒤 음주운전까지 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주택가 골목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건물 위를 올려다보더니 어디론가 전화하며 10분 동안 주변을 서성입니다. 곧이어 건물 밖으로 여성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멱살을 잡아 끄는 남성. 여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더니 저항하는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웁니다. 지난 26일 새벽 3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누군가 여성을 때리고 차에 태웠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 신고를 가장 긴급한 사건으로 분류해 관련 부서 경찰을 모두 출동시켰고 3분 만에 300m 떨어진 곳에서 남성의 차량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이곳에서 남성을 붙잡았는데요. 운전석에 있던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했던 사이로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이 여성을 찾아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폭행과 감금 혐의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여성을 공격한 사건 또 있습니다.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장우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골목으로 경찰차와 구급차가 진입합니다. 가게 안으로 경찰이 뛰어들어가고 뒤이어 남성 한 명을 연행해 경찰차에 태웁니다. 응급조치를 받은 여성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됩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119차, 수사본부 차, 앰뷸런스 여기에 해서 무척 많이 왔었어요. 그때 앰뷸런스에 들어갈 때 사람이 딱 쫄쫄 들어가는 것까지만 여기서 얼렁 봤어요.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 현장을 목격하고 남성을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복부와 이마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피해자로부터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우림입니다. 지난해 말 서울 강남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45초 만에 돌아온 운전자에 대해서 뺑소니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죠. 오늘 1심 재판부가 죄질은 나쁘지만 뺑소니는 아니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운전자에겐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9살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는 곧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가 2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 차를 세운 뒤에야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은 운전자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추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불과 20m 거리에 자기 집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사고 발생 45초 만에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도주 의사는 없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액암 투병 중이고 초범이며 재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혈액암이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살인 흉기에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참작이라니.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확정 판결이 난 스쿨존 음주사고 31건 가운데 실형 선고 비율은 13%에 불과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7일 격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임시 선별 검사소 내일부터 모두 없어집니다. 이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비상 대응의 긴 터널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일상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황실 전광판에 심각이라 적힌 빨간색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내일 0시 이후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집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에 일상 회복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총괄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체됩니다.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시내 곳곳에 남아있던 임시선별 검사소도 모두 철거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격리 의무 해제입니다. 현행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바뀝니다. 학교에선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결석해도 출석을 인정합니다. 병원 등을 제외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격리가 없어진다니까 진짜 코로나가 끝난 것 같고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좀 아직은 실감이 안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료 백신 접종과 치료제 공급, 입원 환자 치료비 지원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방역 당국은 비상 대응의 긴 터널이 끝났다면서도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은행 대출 있으신 분들, 이 다른 대출로 갈아타고 싶어도 복잡하고 까다로웠는데요. 이제 휴대전화로 15분이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첫날부터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이나 전산 오류도 발생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한 금융 플랫폼 앱입니다. 대출 갈아타기 메뉴에서 은행, 저축은행 등 53개 금융사의 신용대출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하고 더 싼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금융사의 더 싼 대출로 바꾸려면 일일이 금리를 비교한 뒤 영업점을 2번은 찾아가야 했는데 오늘부터 비대면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일부러 타이머를 맞추고서는 제가 시간을 보면서 대출 플랫폼 다운부터 그 대출 조회 비교 또 대출 가능한 조회까지 해서 딱 15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참 편하더라고요.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총 1,819건, 액수로는 474억 원의 대출 이동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축은행에서 연 15.2% 이자율로 8천만 원을 빌렸던 이용자가 연 4.7%의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탄 사례도 있습니다. 연간 이자 부담이 1,216만 원에서 376만 원으로 900만 원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대출 갈아타기는 토스, 핀다, 네이버페이 등 금융 플랫폼과 각 은행 앱에서 가능한데 시행 첫날 일부 플랫폼은 이용자가 몰려 접속 지연이나 인증 오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플랫폼마다 제휴 금융사가 달라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편리한 갈아타기도 올해 12월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대출 경쟁의 장이 열리면서 금융사들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 낮출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10일에 동아국제금융포럼이 열렸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미 교수는 우리 경제에 어떤 조언을 건넸을까요? 박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미국 시카고대 교수. 그는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초고속 파산 사태가 방만한 경영과 금융당국 통제 실패의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This is about the Silicon Valley Bank as an early warning system. 대규모 집단 인출 사태, 이른바 뱅크런을 막으려면 금융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ever you can do through better supervision, better capital, and et cetera, to increase confidence in the financial system. 추경호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0조 원 수준에 남아있는 시장 안정 조치 여력을 활용해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과 금융권 주요 인사가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3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세계 최강의 한국 양구, 실력만큼 준비성도 탁월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경기장과 똑 닮은 훈련장을 만들고 시뮬레이션 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양궁 관역뒤로 두 개의 탑 사이에 오룡기가 걸려 있습니다. 세계선수권 깃발이 펄럭이는 이곳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입니다. 7월 말 세계선수권이 열리는 독일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처럼 꾸며놓은 겁니다. 지난주 월드컵 2차 대회에서 5개 종목 중 금메달 4개를 휩쓴 대표팀은 쉴 새도 없이 세계선수권 현지 적응에 나섰습니다. 엑스텝. 선수들을 근접 촬영하는 생중계가 이어지면서 집중도는 더욱 높아갑니다. 10점! 대단합니다. 세계 양궁 선수권의 결승 경기장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고요. 이제 관중석이나 소음 훈련 이런 것도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중계 방송도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더 큰 무대에서 조금 더 떨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계선수권에는 내년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습니다. 단체전 3위 안에 들 경우 올림픽 전 종목 출전권을 일찌감치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양궁은 극한의 훈련을 통해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야구장에서 마스코트가 북을 치는 소음 속에서도 활을 당겼습니다. 철저한 대비로 주목받아온 한국 양궁의 훈련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뜨거운 여름의 문턱 6월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도 중부지방은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반면 남부와 제주는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제주와 남해안부터 시작돼서 밤에는 충청권 남부까지 확대될 텐데요. 모레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과 제주에 10에서 40mm, 호남과 경북에 최고 20mm입니다. 밤사이 바다 안개가 유입되며 인천 등 중부 서해안은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9도, 대전은 16도 보이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27도, 강릉은 30도까지 오를 텐데요. 반면 비가 내리는 남부는 대구 24도, 광주 23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시가 보낸 대피하라는 경보 문자에 짜증도 나고 혼란도 컸지요. 그런데 이런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이 진짜로 남한을 공습한다면 실제 상황인데도 이번에도 아니겠지 하고 편하게 있다가 큰일 나진 않을까. 실제 대피를 하려고 해도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아는 국민 많지 않을 겁니다. 문자 한번 잘못 보낸 거라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은 물음표를 찍겠습니다. 진짜 늑대가 나타나면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